7월 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취재 편의점은 신임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님 모시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막중한 역할이 돼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검사 출신이셔가지고 예, 주로는 법사위, 네. 예, 뭐 이제 주로 주요 상임위에 계셨는데 이번에 과방위원장을 맡게 되셨어요. 과방위도 중요 상임위.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과학기술 또는 방송정책 여기에는 제가 과방위 딱 5개월 했었는데요. 21대 때. 21대 때. 네, 5개월 했었고. 예. 비교적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 과제인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전환. 예. 거기는 사실 저희 지역도 굉장히 거기 관련된 관심이 많기도 하고. 아, 원주도 AI와 관련된. 예, AX 대전환이 저희 가장 큰 지역의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저 또한 국회 생활을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방송통신 특히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방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방송보다 또 통신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도구가 되어 있고 제도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과방위원장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처음에 한병도 대표가 전화해서 과방위원장 맡아주세요라고 하셨을 때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사실 저 다른 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뭐 하시고 싶으셨어요? 산중이나 이런 데 하고 싶었죠. 원래 산자회 가시고 산중이. 제가 이제 법사 일을 하고 많이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산중 일을 많이 하고 이제 과방위는 이제 세 번째로 했거든요. 네네네. 제가 했던 그 상임위 따지면 그 법사위는 좀 그거보다는 지역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중위에서 역할을 하고 싶었다 생각을 했는데 산중위도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중위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산중위가 안 되다 보니까 한병도 대표가 저한테 과방위를 제안해서 과방위 역시 우리 미래 산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이기 때문에 저도 괜찮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에 과방위원장님이 최민희 의원이셨고 엄청 세게 방송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과방위가 정말 치열하게 잘 싸웠어요. 그래서 그 방송 개혁, 특히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서 법제화의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하반기 이 국회에서 과방위의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송개혁과제도 아직 완수된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중요한 제도적인 부분은 완수가 돼서 전임 최민희 위원장하고 과방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몇 가지 이제 현안은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정리해서 방송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긴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메가 3대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가대전환의 가장 큰 과제가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반도체, 피지컬 AI, 메가 데이터 센터 등등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국가 대전환에서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상임위가 바로 과방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입법 중에 과방위가 그렇습니다.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군요. 특별히 AI 데이터 센터, AIDC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과방위 소관 법률 아래 있고 과방위 소관하는 것이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과방위에서 소관을 하는 과방위 소관 기관들이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그 기초기술 같은 경우는 과방위 소관 기관과 과기부가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방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개혁 미진한 거는 어떤 걸까요? TBS 사례. KBS 아직 남아 있고 TBS도 있고 그다음에 YTN 민영화 그 과정에서의 그 과정이 그 명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남아 있어서 그것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전반기 국회에서 YTN 민영화와 관련해서
뭐 국조 또는 뭐 청문회 이런 거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못했어요. 네, 그 부분에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완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YTN 민영화 지금 YTN 노동조합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농성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YTN 민영화 부분도 그 과정을 저희들이 명확히 밝혀서 이런 방송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아직도 파우치박 이사장님이시더라고요. 사실 태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측의 태업이다. 그렇죠. KBS. 네. 이사 구성을 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이사 구성에 따라서 태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원활히 소속이 되는 것이 KBS 정상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남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사측이 태업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KBS는 아예 없는 방송이 됐어요. 유튜브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동접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KBS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KBS 그리고 지금의 KBS는 완전히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요새 누가 KBS를 봅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어야 KBS 존재 가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는 방송 문화, 방송 환경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레가시 미디어로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공영방송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벌써 몇 년째 그것이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후방의 과방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TBS는 울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제가 갈 때마다 TBS는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 구성원들이 4년 동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밀린 임금이 무려 200억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제 서울시의회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져서 뭔가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고민이죠.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국회가 직접 소관하는 기관이 아니고 서울시 의회가 소관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간접적인 저희 차원 있잖아요. 하지만 TBS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방송에서 저희들이 이걸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관심 세게 갖고 있다. TBS 문제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 TBS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프로그램에도 수차례 노동조합 관련자분들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많아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TBS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저희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과방위 전체 회의 열렸는데요. 국민의힘 싹 다 안 나왔어요. 조금 이제 우리 저희들 속된 말로 학업의 뜻이 없지 않은가. 학업의 뜻이 없다. 학생이 계약을 했는데 학교를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계약했는데 학교를 안 와. 학교를 안 와요. 야, 이 심각한데요. 반장을 바꿔달라래요. 반장 바꿔줘. 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도외시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죠. 뭐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입장은 충분히 저를 상호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한 달 반이 돼가는 거예요. 후반기 우리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가 한 달 반이 돼가는 거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5월 30일부터 시작하면 오늘까지 벌써 한 달 반이 가까이 되는데 한 달 반이란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원님 저희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노동자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까지 평가하지 않고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좀 그래요. 그 지금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예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보이콧을 할 거냐? 빨리 좀 정상화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빨리 정상화가 돼서 각자 원하는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하고 싶을 겁니다.
원인들 입장에서 또 현 정부 공격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조만간 네. 정상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과방위로 배정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네. 그 의원님께서 좀 그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이제 과방위에 배정되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의장께서 예. 배정하신 거기 때문에 예. 본인의 희망과는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다시 다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배정하신 그 배정된 의원들 중에서 예. 방송에 꽤 관련되신 분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있으니 그분은 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지난 그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지만 결국 그 대구의 시민들은 네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오게 됐는데 네네네. 이분이 지금 국회 의장 차원에서는 이제 재경위에 배속을 해서 상당히 불만이다. 아무래도 네네. 제가 보기에는 바꿔서 네. 과방위로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가능성이 많죠. 네. 많은데 사실상 이진숙의 과방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는 뭐 네. 그쪽 이슈 때문에 과방위 자체가 정쟁의 어떤 마당에 되도록 네. 대들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로서는 예. 지금 과방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지금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적 과업입니다. 네네. 거기 네. 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무대, 네. 중요한 그 상임위로 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네. 뭐 그런 이슈에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저희들도 뭐 그 부분에선 그냥 사실은 이렇게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진 생각은 없지만 중심이 글로 가지는 않도록 할 네. 생각입니다. 네. 하여간 예정된 수순 같아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과방위로 올 거다. 네, 아마도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제 예상하고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래서 오시면 그렇지만 정쟁의 그 복판이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냥 방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의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것을 정쟁의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으로서 그냥 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실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77법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그렇죠. 관련해서 이거를 입틀막법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잘 몰라서 오독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이게 입틀막법의 소지가 있습니까? 예전보다는 사실은 그 법률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말 줄여놓은 법이거든요. 네. 여기에 허위 조작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뭐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네.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면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이 적용 범위를 줄여놓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법적인 쟁송 대상이 할 수 있는 대상을 상당히 줄여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라고 네. 생각하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이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제한을 네. 두는 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 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죠. 네, 어디까지냐? 예. 네, 근데 어쨌든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고서 한 경우에 예.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는 객관적인 사안에서는. 예.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판단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관도 좀 더 중립적으로 네.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우려가 계시고 특히 이제 언론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우려가 많으시지만 네. 잘 준비해서 좀 정상적으로 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매체들은 어쨌든 이제 민주진보 진영의 대한 언론 매체로 종사를 네, 하다 보니 그렇죠. 그 지금도 과도하게 이제 고소를 많이 맞습니다. 아니 사실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또 이거를 또 허위 조작 정보라고 주장해서 뭐 고소고발전이 남발될까봐 그에 따른 변호사비가 또 많이 나갑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법 자체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의 범위를 줄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게 허위 조작 정보야 아니야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생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법원으로부터 확실하게 이게 허위 조작이야라고 본인이 확인된 것. 알고 있으면서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유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보통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이 100만이라는 그 기준을 세워놔서 그냥 대규모인 경우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적용되는 범위가 또 줄어드는 그게 좀 있습니다. 10만 이상 아닌가요? 10만인가요? 예, 10만 이상. 10만 이상이고 과징금이 최대 10억까지 그렇죠.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엄벌이다. 저 생각엔 뭐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 정보가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라는 근거만 제시할 수 있으면 실무적으로는 이런 법적인 부담은 안 지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했을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고. 된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현주 의원을 상대로 해서 합성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평당원이고 사업가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당원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특히 여성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어떻게 진짜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없고 뭐 같은 민주당이라는 자체도 사실 부끄러울 정도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민주주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데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강점이고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인데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해서 어쩌면 의견도 아니고 다른 진영에 다른 파에 속해 있다 해가지고 정말 그런 비열한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분이 사실 저희 민주당의 어떤 가치와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다른 거 다 떠나서 디지털 성범죄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거 안 된다. 딥페이크 이런 거 만들어서 돌리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결국 민주당 당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민주당에 어쨌든 그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단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책임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에 대해서는 잘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당에서 단호하게 이제 대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거의 대부분 저희 당원들의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도 그 이현주 의원과 관련해서도 이거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그 당에서 이 사건 이제 그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제 고발할 때는 성폭력방지법에 의한 것으로 의유를 해서 그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 법적인 차이는 제가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 아마 성폭력 범죄가 좀 더 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범죄라도 정보통신망법보다는 성폭력방지법으로 해야 더 강력한 처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로 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더 부과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은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런 행위를 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그 자비는 없다. 당연하죠. 그건 뭐 대상이 이현주 의원이라는 것 아니라도 누구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거 하도 그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용납을 할 수는 없죠. 일각에서는 이게 뭐 지금 전당대회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전당대회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건 기본을 너무 넘은 일이라서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자기하고 다른 후보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무 개인적인 일탈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다.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개인적인 비방을 하거나 선을 넘는 그런 모욕을 가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멸칭도 이제 그만 쓰라고 하고 그만 감정적으로 대입하라고 하는데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까지 일으키는 네. 어제 압수수색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갈 수 있으니 이런 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단장도 맡고 계십니다. 예. 올공 시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선관위는 정말 그 어떻게 이렇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황당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TF의 입장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제 법원 또 국회 대통령이 3명씩 추천하는 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호선을 해가지고 선관위원 중앙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근데 중앙선관위원장은 대개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되셔서 하는데 그 비상임으로 해서 말하자면 거의 파트타임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시는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 위원회 체제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밑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행정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한 몇십 년 동안 정착되어 온 결과가 지금 뭐 투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뿐 아니라 뭐 인사 관리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헌법상 된 이 구조 자체를 구성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형태가 고민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20일에 도난 20일에 관련된 헌법학자들을 모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헌법 개정이 돼야 될지를 같이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깊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선관위가 나름 잘 기능해왔던 중립성 문제 그 문제는 지켜가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헌법 개정 문제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 개헌에 협조할 거냐? 왜냐하면은 사실 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른 거 다 떠나서 5.18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 마산의교 이런 것들은 포함해서 하자라는 건데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거 원포인트로 가능하겠습니까? 단 원포인트로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이 어떤 정파가 여러 정파가 있을 때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한쪽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 개정 논의를 이제 전반적으로 해왔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야당 측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해가는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헌법 개정안을 내고 투표하자라는 것은 이쪽에 어떤 정치적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는 헌법 개정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22대 후반기에서는 지금 쌓여있는 그 헌법 개정의 문제가 굉장히 좀 오래 쌓여 있어서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는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만나보시면 어떤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모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 점에서는 이제 우리 국회의장도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양당의 지도부도 이제는 한쪽으로 밀어붙여서 한다는 것보다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밀어붙여서 하기보다는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확실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관리에 관련된 이 문제도 헌법 개정 문제도 혹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뤄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한쪽에 정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닐까. 이걸 통해서 헌법 개정의 어떤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대통령한테 말도 안 되는 반말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까지 막 호명해 가면서. 근데 저렇게 수준 낮은 정치를 보고 있는데 과연 저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인 헌법 개정 이거는 정말 지나가는 국민 누구라도 이거 개헌해야죠라고 답변을 하시고 개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는 여론조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국회로 넘어오면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하니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깁니다, 의원님. 걱정이죠. 근데 사실은 그 걱정에 대해서 그 야당도 지금 장동혁 대표를 부탁해가지고 지금 그런 걸 바꾸지 못하면
이거는 야당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변화하는 지금 시대를 맞춰가지 못하는 네. 그런 피해를 저한테 끼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형적으로 입장을 바꿔주고 거기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도 바뀌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안 그러면 22대도 그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네. 그 역사 속에서 국민께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네. 그것이 사실은 국민의힘한테 먼저 되는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모두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뜨겁게 진행 중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한 줄 올렸습니다.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구도가 좀 그렇게 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결국 전당대회에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네. 이 조직이나 구성 사람의 그런 과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맞아요. 예. 파묘대전.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할 건지 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정부가 적절하지 않은 무슨 꼭 옳은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는 적절히 견제하겠다. 적어도 이런 정도라도 맞아요. 얘기를 해주고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전당대회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죠. 지금 막 보여지는 모습 사실은 본인들은 그걸 생각하실 텐데 또 밖으로 드러나는 얘기는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이 전체적인 프레임 속에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그걸 보도하고 언론에 나오고 공론화하니까 점점 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 선호투표제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던데 의총장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어제도 논의가 당내에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결론을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어떤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의회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들이 또 일부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이 당원 당규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 당원 당규에는 결선 투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호 투표가 이제 다른 부분에 되어 있고 당 대표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당원 당규에 맞지 위반이다. 않는다. 그런 의견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고 사실 그 문제가 의원들끼리 여러 가지 논의는 있어도 그것이 공론화돼서 정식으로 뭐 논의의 마당에 나온 그런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더 개별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선호 투표가 맞습니까? 결선 투표가 맞습니까? 결선 투표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선호 투표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렇게 애초에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너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많기도 하고 그 혹여라도 생길 또 오류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그 다른 것보다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당원들이 생각하시는 대표 누가 돼야 되겠다, 이 사람이 왜 돼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다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곡이 될 수가 있다.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 투표로 가면 그러니까 2등표를 그러니까 2번을 2등을 2번을 누굴 왜 찍느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 찍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것이 이 되게 전술적이잖아요. 전술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번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 4분인데 그 고민정 의원이 사실 출마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고민정 의원이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고민정 의원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총 4파전이 돼버리고 지금 3대1이 되니까 정청래 대표 사실 이게 어제 올리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 잘못 써주셨는데 그 친문 이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긴 것 같아요. 저는 그 언론의 프레임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도 자꾸 이렇게 부르게 돼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역할을 했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 문재인 정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정말 친문이라고 하려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전 대표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 몇 명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친문이냐 친노 이런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명징하게 의원님께 판단을 딱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